최근 뉴스를 보면 개물림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죽는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반려견이 훨씬 많은 미국에서도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개물림 사고를 빈번하게 당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바로 집배원들입니다. 미국의 집들은 마당이 큰 데다 집배원이 마당을 지나 문 앞까지 우편물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당에 풀어놓고 기르는 개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서 물지 모르니 집배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미국 우체국에서 이런 포스터를 붙이고 운동을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Any dog can bite.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입니다. 에이, 우리 개는 순해서 안 물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개를 키우지 않더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과 대처법에 대해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은입니다. 몸집이 크면 다 맹견일까요? 법적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도사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이 5종과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해 입막의 착용 규정과 출입금지 시설을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견을 정한 기준은 사실 좀 애매한데요. 선진국에서는 견종별로 맹견을 지정하는 걸 되게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맹견 5종 중에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단순히 강아지의 몸 크기나 생김새로는 사나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1980년부터 200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제가 된 개들은 20에서 31종으로 매우 다양했고, 그 중에 신화적인 견종으로 알려진 아메리칸 코카스페니얼들도 있었습니다. 즉, 품종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개는 물 수 있고, 작은 개라고 해도 무는 행동을 보이면 반드시 보호자가 관리하거나 이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이 공격적인 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독일에서는 위험견 관리 규정 중 하나로 대젠 테스트를 시행해서 공격적 기질이 교육을 통해 통제될 수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수의사나 인정된 전문가가 공격성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서 반려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테스트에 통과하면 합격서를 발급받고 법적 입막의 착용 의무종이라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 함부르크는 36개의 세세한 평가 상황을 제시하는데 실생활에서 좀 만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단계가 1부터 6 정도까지 있습니다. 전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반긴다, 1점. 2점, 조금 불안해하고 도망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올라가다가 가장 위험한 게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없이 갑자기 공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점 6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사람이 앞쪽에서부터 개에게 다가가 개를 응시한다. 개가 기둥에 묶여있는 상태일 때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뛰어가며 개를 지나간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개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붙여진 곳 이외에는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슈퍼 같은 데 가서 기둥 같은 데 묶어놔요. 독파크라고 해서 차 세워놓는 것처럼 강아지 묶어놓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보호자가 없이 그런 데다 묶어놨을 때 누군가 조깅을 한다거나 자전거가 빨리 지나간다거나 했을 때 공격성을 보이면 안 되니까 테스트를 해보고요. 아기의 소리가 나는 유모차, 배를 울리는 자전거가 옆으로 지나가는 이런 상황들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개한테 막 화가 난 듯이 소리 지르거나 또는 개 앞에서 사람이 우는 거죠. 평소에 잘 받아보지 못한 자극들을 일부러 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지켜봐서 또 점수를 내기도 하고, 다른 짖는 개가 앞쪽에 서 있거나 같은 성별의 개를 울타리 사이로 만난다.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성별끼리 되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개 앞에서 우산을 피는 거예요. 작았던 물건이 갑자기 커지는 것들을 강아지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이 무서움이 공격성으로 표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공을 개 쪽으로 굴려서 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 바이팅 그레이드 아니면 바이팅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물림 강도의 양상에 따라서 강아지들의 공격성을 확인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의 척도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레이드 1은 공격적인 모습만 보이고 피부에 이렇게 이빨이 닿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막 위협은 하는데 이빨이 안 닿아요. 이런 경우를 말하고요. 그레이드 2는 아주 세게 물고 싶은 생각은 없고 위협만 하고 싶은 거예요. 했어요. 그러면 서로 놀라서 뺍니다. 딱 이렇게 빼요. 그러면 이럴 때 생기는 상처가 대부분 긁히는 상처예요. 이제 그레이드 3는 이때부터 조금씩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강아지의 송곳니 길이의 반 이하만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1에서 3등급은 잘 교육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레이드 4는 이 송곳니가 거의 다 파묻힐 정도, 세게 물었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그레이드 5는 이렇게 송곳니가 다 들어가는 상처가 여러 개가 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레이드 6는 물린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먹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흉기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이팅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유전적이거나 어렸을 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레이드 5와 6은 미국에서도 사람과 함께 살기가 힘들다고 평가하고 안락사 권고나 고려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공격성을 고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는 기계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트레이닝해서 100%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전한 도구를 쓰고 관리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보호자분들이 반려견의 공격성을 세세하게 점수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실제로 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거나 강아지의 이빨이 사람의 피부와 한 번이라도 단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문가와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으나 이유 없이 무는 개도 거의 없습니다. 레이즈 신드롬이라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된 원인은 불안에서 옵니다. 유전적으로 불안을 타고나고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영역 침범을 당했을 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로 사회화 부족으로 인한 불안 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라는 동물은 5개월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는 이건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5개월이 넘어서 만난 건 우선 두려워하고 봐야지만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늑대도 좋아해, 뱀도 좋아해. 내 천적들도 다 좋아해서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겠죠. 5개월 이전에 맨날 집에만 있고 가족만 만나면 이 가족과 집 빼고서는 다 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 있습니다. 네, 수의사들 정말 많이 당하죠. 많이 물립니다, 수의사들. 약간 3D 직업이에요. 사람은 맥락을 알잖아요. 의사가 여기를 눌러요. 그래도 나를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잖아요. 개들은 그런 맥락이 없습니다. 그냥 아파 죽겠는데 또 건드려 하고 무는 거죠. 강아지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면, 특히 없던 행동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수의사를 한번 만나봐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골든 리트리버. 그리고 분명히 착했던 애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나 강아지를 보고 짖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정형외과를 잘 볼 수 있는 병원에 가서 고관절 이형성증을 한번 확인해봐라. 확인했는데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었고 수술해서 통증이 없어지니까 그 행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된 행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때 깨물던 습관이 놀자의 물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문제가 해결된다. 같은 것들이 학습돼서 계속해서 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환경도 되게 중요한데요. 억압된 사육 환경. 이거는 이 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런데, 이거 아마 지금도 뉴스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들이 다 탈출을 해서 똥 싸고 다 부시고 다녔었어요. 억압된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쇼를 하다 보니까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가 한꺼번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들도 체벌을 통한 교육을 너무 오래 한다거나 너무 억압을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무는 행동이나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라면 개들은 공격성을 보이기 전에 경고 의사를 표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몸은 긴장해서 움직임이 적어지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 소리를 냅니다. 하는 이런 그로울링이라고 하죠. 으르렁거리는 것은 싸우기 싫으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멀어지라는 신호입니다. 입술 핥기, 이거는 그 스트레스가 처음 시작할 때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털이 곤두서요. 근데 긴장을 하면 털에 있는 근육까지도 수축을 하게 되면서 털이 이렇게 서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의 눈을 보면 사람과 다르게 흰자를 거의 못 보실 거예요. 그런데 개들이 어딘가를 빤히 보고 눈에 흰자가 보이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개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꼬리를 치켜들고 좀 천천히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가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는 행동이고, 특히 개가 꼬리를 흔드는 방향에서도 이렇게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왼쪽으로 흔들면 부정적인 감정, 오른쪽으로 흔들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나운 개와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다음 3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눈 마주치기. 처음 보는 대상끼리 눈 마주치는 거는 이건 모든 동물의 공통 언어예요. 공격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움직이기. 세 번째, 소리 지르기. 등을 보이고 뛰어 도망가는 것을 포함해서 움직이는 행동과 소리 지르는 것도 개를 더 흥분시켜서 공격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맹견은 사람보다 빨라요. 내가 도망가겠다고 뛰다가 이게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실습 보는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의자에 앉아서 허리 굽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3가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격을 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방을 가지고 있다면 도구를 이용해서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던져서 개 주의를 끄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 개는 움직이는 물체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던진 물건을 쫓아가거나 개의 시선이 흩어지면 갑자기 뛰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서 거리를 벌린 후 어느 정도 이제 벌어졌으면 빨리 이제 그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을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개가 나를 물기 위해 달려온다면 가장 중요한 부위인 목, 얼굴, 가슴, 배를 보호해야 됩니다. 목에는 경동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물렸을 경우에 정말 많은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 뒤로 깍지를 끼고 목을 이렇게 둘러줍니다. 개는 사람을 물면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 목을 감싸고 조용히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흥미도 잃고 그냥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물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치명적인 부분은 방어할 수 있게 되면서 치료는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개에 물렸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할 건 개 보호자의 연락처를 받는 일입니다. 이 무섭고 아프고 혼란한 상황에서 연락처를 받지 못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그리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에 즉시 비누와 깨끗한 물로 계속 씻어내고 119에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하거나 상처의 위쪽을 강하게 묶어서 출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개에게 물리면 보통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광견병이죠. 하지만 광견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견병은 법적으로 모든 개가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면역이 상당히 잘 돼서 2014년 이후에는 광견병 발생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광견병이 아니라 세균 감염과 파상풍입니다. 피부가 구멍이 뚫린 정도가 아니고 긁힌 상처라면 대부분 푸시딘, 마데카솔로 해결됩니다. 구멍이 나거나 찢길 정도의 큰 상처라면 꼭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혹 개한테 물리고 동물병원 오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생각보다 많으세요. 사람 병원으로 내원해서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 입막의 의무견종의 이런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맹견의 경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키우는 개가 맹견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단속도 좀 하고 동물 등록 같은 것들이 활성화돼서 확인도 하면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맹견은 사실
관리 부실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개는 사람 주위에 함께하는 것 중에 아주 안전한 존재에 속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자동차, 유모차, 사람,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보다 개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훨씬 적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대중화되었을 때 그로 인한 인명사고가 너무 많아져서 차를 없애자는 운동, 안티카 프로테스트가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길거리에 몰려나가서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차들을 다 막아버렸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인식 개선과 그에 대한 법규의 강화 등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간 거죠. 사람만 살 수 없는 이 사회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해결책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